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진짜 내 자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만족 때문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서는요, 저한테 지독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 전까진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사업체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소기업이지만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저한테 사업체를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군 사업체기에 저도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다 보니 운영비는 많이 들어도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엄청 부자는 아니어도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참 고맙고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은 여유가 생겼지만 저도 빠듯한 집안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오래 걸려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학창시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먼저 강요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공부 욕심이 좀 있는데 어떤 과목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하면 성적을 몇 프로까지 올리기로 약속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 붙여준다던가 아들이 어떤 전자기기가 갖고 싶다고 하면 일부는 네가 용돈으로 내라 라는 조건으로 사주는 편입니다. 무조건 다 사주고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조건을 주는 식으로요. 그래서 아들도 저한테 무작정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성격은 아니고 계획하고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것만 저에게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거창하진 않지만 제 나름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서는 좀 다른 생각이더군요. 아이가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뭐든지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줘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남편에겐 2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습니다. 아이는 조금 늦게 낳은 편이라 저희 아이와 동선의 아이는 동갑이에요. 학교도 같고요. 도련님은 현재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서 저희 남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죠. 동서와 저희 집은 원래 다른 동네였는데 동서가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를 꼭 보내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좀 무리를 해서 저희 옆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옆 아파트에는 좀 작은 평수가 있어서 거기 전세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원래 사는 집을 팔고 거기다가 대출을 끼고 저희 남편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겨우 오게 된 집이었죠. 저는 원래 동서가 사는 동네도 분위기가 좋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나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가까이 살게 되고 또 형제들끼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만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동네에 오니 더 자주 만나긴 했지만 솔직히 동서와 제가 잘 맞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말 동서는 만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징징거렸거든요. 주제는 주로 돈 문제였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서 여기로 오니 물가도 더 비싼 것 같고 엄마들 수준도 높아서 자기가 맞추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엄마들은 나 빼고 다 잘 사나 봐. 맨날 브런치 모임에 가격들은 또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런 모임 나가지 마. 뭐하러 나가?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런 데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건데. 저는 맨날 가랑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엄마들 모임은 줄창 나가는 동서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동서는 도련님 월급이 너무 작아서 자기들이 빠듯한 것 같다며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 입장에선
굳이 안 써도 되는 도련님을 쓰는 거고 또 가족이라고 월급도 나쁘지 않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동서는 늘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주구장창 놀러 왔습니다. 자기 집은 좁으니 꼭 우리 집에서 보자는 거예요. 오는 건 괜찮은데 오면 꼭 뭐 새로 산 건 없는지 다 뒤져봅니다. 형님, 이 코트 새로 사셨어요? 못 보던 건데. 이거 비싼 브랜드잖아요. 큰맘 먹고 하나 샀어. 하나 사면 또 오래 입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민정아빠 월급만한 옷을 그냥 턱턱 사시네.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른가 봐. 꼭 저를 보면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잣집 딸도 아니지만 매번 저러니 나중엔 좀 짜증나더라고요. 형님, 저 이 가방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금요일에 엄마들이랑 같이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들고 나갈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동서는 저에게 옷이나 가방도 잘 빌렸어요. 본인도 옷이나 가방이 없는 게 아니면서 꼭 저한테 빌려가더라고요. 그런 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 아들 방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머, 우진이 노트북 바꾼 거예요? 아, 원래 게 고장났어. 내가 쓰던 거 줬었거든. 근데 겨우 인강이나 들을 건데 이렇게 비싼 걸 사주세요? 이왕 살 거 좋은 거 사면 오래 쓰니까. 아, 의진이는 좋겠네. 우리 민정이만 불쌍하다. 인강도 폰으로만 보는데. 그럼 동서가 하나 사줘. 돈이 어딨어요, 형님. 다 형님 같은 줄 아나 봐. 속상해, 진짜. 저는 처음엔 그냥 동서가 속상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돈돈거리길래 제가 동서에게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소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거절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징징은 거리면서 일은 할 생각 없고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들에게 좋은 옷이라도 사줄라 치면 귀신같이 알고 징징거립니다. 민정이는 이런 거 입어보지도 못한다면서요. 저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민정이 것도 사줬어요. 그런데 사줄 때만 저한테 형님 최고 하면서 막상 시간 지나면 또 징징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영어 점수가 자꾸 떨어진다고 영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학원에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동서가 또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리더라고요. 형님, 우진이 그 학원 보낸다면서요? 저도 알아봤는데 거기 너무 비싸서 저는 포기했는데. 우진이가 영어 점수 떨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보내기로 했어. 아, 우진이는 진짜 좋겠네요. 엄마가 돈도 많아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팍팍 지원해주니.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빡대가리죠. 우리 민정이도 그 학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동서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 그 속셈이 뭔지는 보였습니다. 또 징징거리면서 제 입에서 그럼 민정이 학원비도 우리가 해준다는 말이 나오기 바라는 거겠죠. 하지만 누구는 돈이 막 남아 도나요? 그리고 동서가 뭐가 이쁘다고 제가 자꾸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른 척 말했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제 말에 동서는 엄청 서운하다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우리 민정이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성적 잘 나올 수 있는 앤데. 그럼 동서가 일을 해. 파트타임식으로 일하면 그걸로 학원비는 충당되잖아. 동서는 막 발끈하더라고요. 무슨 파트타임요? 형님은 본인 일 아니라고 진짜 아무 말이나 하셔. 왜? 저 그런 일 안 해봤어요.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말인가요? 일하는 것도 싫다. 애 학원은 보내고 싶다. 그러면 꼭 동서는 도련님 월급이 어쩌고 합니다.
아휴, 민정 아빠가 월급이라도 좀 많이 벌어오면 좋으련만 너무 쥐꼬리라서. 카페 매니저 월급이 그렇지 뭐. 그래도 아주버님은 사장이라 많이 갖고 가잖아요. 월급 이래저래 주고 나면 그렇지도 않아. 제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동서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집으로 갔는데 남편 말로는 집에 가서 도련님을 엄청 잡은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저희 남편에게 막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민정이 학원비를 내주자는 거예요. 동서 보면 이해가 안 돼. 본인 형편껏 사는 거지. 자꾸 우리 보고 뭐 어쩌란 말이야? 에이, 그래도 우진이는 하는데 민정이는 못하는 거 보면 속상한가 봐. 우리가 좀 도와주자, 형제끼리.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동서는 너무 우리가 돈을 내는 게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딜 먹으러 가거나 간단하게 여행을 같이 가도 경비는 저희가 다 냅니다. 동서네가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집에서 계산하고 예약하고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이 좀 더 여유가 있으니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말이라도 다음엔 우리가 내겠다 하면 저도 이러진 않죠. 너무 염치 없이 구니 진짜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또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민정이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사촌끼리 누구는 학원에 가고 자기는 못 간다 생각하면 그 나이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민정이 학원비도 저희가 매달 결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 우진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정이도 신경 써준다 생각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민정이에게 선물도 많이 줬고요. 동서도 제 물건 중에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이래저래 준 적도 많아요. 그래서 동서도 말은 안 해도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군요. 그맘때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체에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해결하느라 정말 정신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후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문제에 이어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작은 문제는 은행과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해서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건강해 보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싶기도 하고 혹시나 더 안 좋아지실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원한 아버지를 종종 찾아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동서도 오게 되었어요. 저는 동서가 병원까지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서는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민정 아빠한테 들었어요. 요새 사업도 힘들다던데 아버지까지 저렇게 쓰러지셔서 어떡해요. 괜찮아. 아버지도 치료 잘 하시면 괜찮아지실 거고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결해 봐야지. 아휴, 형님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살다 보면 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맞아요, 형님. 힘내세요.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동서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저희 아버지도 찾아뵙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엘리베이터를 보내고 나니 얼마 전 민정이 생일이었다고 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따로 선물은 못 챙겼는데 용돈이라도 대신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는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줘야겠다 싶어서 1층을 내려가 봤죠. 가보니 동서는 병원 밖에서 통화를 하며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는데 동서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네 아빠 누워있으니까 힘들긴 한가 봐. 얼굴 완전 죽상해가지고 진짜 꼬시더라니까? 누가 봐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멍한 기분으로 동서의 뒤통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잘난 척 하더니 내가 어쩌고 있는지 그 꼬라지 보려고 병원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사업에 문제 생겨. 아빠는 저러고 누워있어. 아주 얼굴 꼬라지가 볼만하더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깔깔거리는 동서를 보는데 진짜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아프셔서 힘든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바로 따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여우 같은 동서가 제가 여기서 따져봤자 이리저리 말만 바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동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찍었어요. 지네 아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어학원 보내는 거야. 아니 사촌이고 같은 학교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지네 아들만 대놓고 푸시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나보고 형편이 안 되면 보내지 말래. 진짜 재수없지 않니? 와, 나 그때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아니, 민정이가 제 딸도 아니고 지네 새끼 학원 보내는 걸 왜 당연하게 저보고 내라고 합니까? 심지어 진짜 학원비 내주기도 하는데요. 진짜 기막혀서 동영상으로 찍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카페에서 부려먹으면 월급이라도 빵빵히 주던지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쌍으로 욕심만 드글드글한지 진짜 재수 없다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지네 아빠 사업 뒤늦게 잘 돼서 지도 낙하산으로 같이 일하나 본데 그것도 요새 돈 문제 생겨서 죽 쓰고 있대. 아예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잘난 척 안 떨게. 야, 나 택시 왔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려 하더군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동서가 탄 택시가 떠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고 자잘한 돈 다 내고 지네 딸 옷이며 신발이며 틈틈이 사주고 학원비까지 내줬는데 뒤에선 저렇게 저 망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하며 욕을 퍼부어대고 있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열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당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다 보내버릴까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댁 모임이 있어서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버지 어떠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많이 호전되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옆에서 많이 돌봐드려. 우리는 또 안 찾아뵈도 되니? 그럼요. 저번에 오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니 옆에 있던 동서도 끼어들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형님 아버지 찾아뵀었어요. 그날 형님이 너무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 보이셔서 저까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동서가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제 얼굴 꼬라지 볼만하다라면서 깔깔대던 그 모습도 다시 떠오르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감추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만간 아버님 생신인데 어디 한정식집 같은 곳 예약할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엄청 비싼 한정식집을 얘기했어요. 어머, 거기 엄청 비싼 데인데 형님은 통도 크셔. 동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줄 아니 그렇게 말하나 보더라고요. 동서도 좋아? 그럼요. 그럼 이번엔 동서네가 내는 게 어때? 저번 어머님 생신이며 모임 때도 다 우리가 냈잖아. 제 말에 동서는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형님, 저희 집 여유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한 번은 내야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얻어먹으려고만 해? 제 말에 동서 포함 시댁 식구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얻어먹다뇨, 형님? 맞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내? 보통은 말이라도 이번엔 우리가 낼게요 하지 않나? 부부끼리 참 신기하다 진짜. 제 말에 도련님도 발끈하더라고요. 형수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 말에 남편도 제 팔을 슬쩍 땡기더라고요.
왜 그래? 동서가 그러대. 나 돈 많다고 유세 떤다고. 그래서 유세 한번 떨어보려고. 유세라도 떨어야 뒤에서 욕먹는 나도 덜 억울하지 않겠어? 제 말에 동서는 시부모님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어머,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왜? 잘난 척하고 유세 떨다가 아빠 쓰러지시고 사업도 안 좋아지니 내 얼굴 꼬라지 볼만 하다면서. 그거 구경하러 우리 아빠 병원까지 왔다면서. 제 말에 동서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대놓고 꾸미세요? 저는 그 말에 동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소리 최대로 해서 켰습니다. 집안에는 동서가 저를 욕하고 깔깔거리던 그 음성이 그대로 퍼지더군요. 동서는 입만 떡 벌어져 있고요. 내가 우리 아빠 병원까지 온 거 고맙고 민정이 생일 용돈 주려고 동서 쫓아갔다가 동서 통화 소리 다 들었어. 동서, 아무리 뒤에선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버지 쓰러지셔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꼬라지 볼만하다고? 잘난 척 안 떨게 아예 망했으면 좋겠다고? 너 사람이야? 어쨌든 한 가족이라고 우리 집에서 너네 집 그만큼 도와주고 퍼줬으면 고마운 줄이라도 알아야지. 앞에서 뭐라도 해주면 형님 거리면서 실실거리다가 뒤에서는 망했으면 좋겠다고 욕이나 하고. 너 진짜 대단하다. 제 말에 저희 시부모님도 동서를 노려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 시부모님도 잘 아시고 고맙다고 했거든요. 동생네 잘 챙겨준다고요.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도련님도 놀랐는지 동서를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더라고요. 동서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가워하는지 몰랐네. 앞으로는 고가워하는 일 없게 일체 뭐 안 해줄게. 다음 주 민정이 학원비 나가는 날이지. 민정이 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사한다고 우리가 빌려준 돈도 갚아. 그 말에 도련님도 발끈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아니죠. 형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주긴 뭘 줘요? 우리는 돈이 뭐 남아 돌아요? 결혼했으면 공동이 돈인데 그게 어떻게 형님이 도련님한테 준 게 돼요? 분명히 빌려준다고 말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리고 도련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임이든 여행이든 하다못해 식사하는 거든 한 번이라도 본인들이 내겠다 말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어쩜 그렇게 둘 다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해요? 형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형수님 섭섭하신 건 알겠는데 형제끼리 좀 더 여유 있는 쪽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돼요? 법으로 뭐 정해놨어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형수님! 도련님의 언성이 올라가자 저희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너도 그만해. 솔직한 말로 너도 좀 그래 임마. 맨날 나한테 월급 작다고 징징거리긴 하고 내가 너 필요해서 쓰는 건 줄 알아? 솔직히 일은 다른 알바애들이 다 하는데 내가 그래도 너 동생이라고 관리직이라도 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형, 말이 좀 심하네. 나도 일 많이 해. 남편까지 거들자 시부모님이 황급히 말리시더라고요. 형제 싸움 된다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둘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첫째가 무슨 잘난 척을 했다 그래. 너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 우리한테도 잘하잖아. 너 우리도 뒤에서 이렇게 욕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욕한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그 하소연 이제 나한테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든가. 맨날 입으로만 징징.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도련님을 씩씩거리더니 동서 보고 따라오라고 소리 지르고는 먼저 확 나가더라고요. 동서도 막 입술을 깨물면서 대충 인사하고 가버리고요. 저한테는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나 남편도 계속 시댁에 있기는 껄끄러워서 인사드리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동영상 보니 재수씨가 심하긴 했다면서도 그래도 자기한테 먼저 말하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부모님도 계신데 공개적으로 보여주냐면서요. 저는 남편한테도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 도련님 월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금전적 도움 주지 말라고요.
남편도 한숨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동서는 결국 민정이 학원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도련님하고도 크게 싸우고요. 도련님도 쓸데없이 돈 많은 엄마들 그만 좀 만나라면서 그렇게 나가니 자꾸 바람이 드는 거라고 돈 없다고 징징거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동서는 결혼 잘못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울며 불며 도련님하고도 대판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동서가 결혼을 잘못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징징거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라 스스로의 힘든 마음으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동서 상황도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을 늘 힘들고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늘 고깝게 보이고 그렇게 뒤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도 퍼붓게 되는 거겠죠. 더 이상 동서와 왕래 없이 지내니 솔직히 속 시원합니다. 그놈의 돈돈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요. 쓸데없는 지출 없는 것도 좋고요. 진짜 지옥은 내 마음에 있다고도 합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내 형편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건데 무작정 다 따라하려고 하니 마음이 그렇게 못나진 거겠죠. 그렇게 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동서도 깨달았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 집이 있느냐 하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정말 시집살이라는 걸 제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고지식하고 옛날 분이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생각하시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면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애나 잘 보고 남편 수발 잘 들어주며 사는 게 최고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최고의 아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사는 평범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 눈에는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처자식 힘들게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참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쓰럽고 가엾게 생각하시는지 떨어질 틈도 없이 한약지어서 보내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지 저를 들들 볶아대며 아들만 챙기십니다. 그런 어머님 눈에 며느리인 저요. 자기 아들 힘들게 일한 돈 집에서 탱자탱자 놀며 쓰는 여우 같은 며느리죠. 실상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등바등 사느라 옷 하나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사고 머리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허리띠 조여매고 사는데요. 남편 버는 돈이 시원치 않으니 저도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좀 아파요. 타고나기를 심장 쪽에 결함이 있어서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병원 생활을 많이 하는 바람에 또래보다 발달이 느려서 발달지연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약하다 보니 어린이집에는 못 보내고 제가 전적으로 옆에 붙어서 케어를 해줘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직장을 구하거나 하는 게 여의치 않았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그런 저에게 모진 말로 상처도 서슴지 않고 주십니다. 어이구, 어떻게 낳아도 너는 온전치 못한 걸 낳았냐? 저희 딸이 좀 아프다는 걸 어머님께 말했을 때 어머님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남편도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화내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도 시모는 내 말이 틀렸냐? 엄마가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애도 저래? 저거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어떻게 손녀한테 저렇게 말할까 싶지만 저희 어머님은 애초에 손녀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몸도 성치 않은 딸을 낳았다고 친손녀라고 해도 미워하셨죠. 게다가 그 손녀가 몸이 아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면서요. 저는 가뜩이나 작은 월급으로 매달 버거울 정도로 힘들게 생활을 해나갔어요.
줄일 수 있는 건 저한테 쓰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저더러 카드 명세서하고 가계부 좀 갖고 오라 합니다. 돈 어디다 쓰는지 자기가 확인한다고요. 자기 아들 피땀 흘려서 번 돈 제가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고 확인 좀 하잡니다. 처음엔 기분 나쁘고 어이없어서 싫다고 했는데 찔릴 거 있냐고 왜 못 보여주냐 난리치고 남편도 그냥 보여드리자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사람 질리더라고요. 이건 뭐에 썼냐, 이건 왜 많이 썼냐, 하나하나 트집 잡는데 제가 진짜 허튼 돈 쓴 것도 아니고 다 필요해서 쓴 건데 이런 감시까지 받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도 아닌데요. 하지만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어머님께 기분 상하는 건 저희 딸한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휴, 남편이 밖에서 쇠가 빠져라 이래서 돈 벌어오면 뭐하냐? 쟤한테로 다 들어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몸성 안에 나왔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몸이 성치 않아도 저와 남편 자식이고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무슨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는 양 저런 소리를 하시니까 치료센터 비용이나 병원비 쓸 때도 눈치가 얼마나 보이던지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보다도 더 우쭈쭈하고 귀여워해 주셔야 할 할머니에게 구박받는 저희 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콱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참고 산 건 저희 남편이 집에서는 잘하고 좋은 아빠라는 것,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서는 암소리 못했지만 뒤에서는 저에게 꼭 미안하다고 하고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우리 엄마 알잖아. 워낙 옛날 사람이고 고지식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저와 딸에게 잘했고 남편과 크게 부딪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거나 도와주진 않았어요. 자기 엄마 성격으로는 자기가 편을 들면 더 일이 커진다고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도 있었죠. 결국 저보고 무조건 참아달라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어머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컸지만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좋게 좋게 참아왔어요. 또 제가 아픈 아이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홧김에 이혼한다 치면 어떻게 저희 아이를 건사하나요? 결국 돈 못 벌고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제가 그냥 꾹꾹 참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점차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남편 월급은 뻔하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작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저는 살림에 대해선 나름 노하우도 많고 자신이 있었거든요. 요리도 곧잘하고 독특하게 응용도 잘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을 잡아도 제 살림이나 요리에는 딱히 입을 안 대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 적성을 살려 요리와 살림에 관한 팁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유튜브라지만 처음 해보는 분야라 마냥 쉽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편집 프로그램도 독학으로 배워야 했고 촬영하는 것도 처음엔 어설프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니 시간도 여의치 않아 짬나는 대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잠을 줄여가면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획도 하면서 조금씩 업로드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재미도 있고 할수록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초반 2달까진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조회수도 100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제 영상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순식간에 구독자와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이 세계가 신기한 게 내내 안 돼서 빌빌거리다가도 소위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다른 영상까지 다 함께 터지더라고요. 그 후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요. 처음엔 조금의 부수입이라도 돼서 우리 아이 센터 가는 비용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자 제가 버는 수익은 어느새 남편 월급의 3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수익 자체보다 협찬이나 광고로 받는 돈이 더 쏠쏠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처음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잠이나 좀 더 자고 쉬라고 말했던 남편은 자기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을 돕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자기가 편집을 배워서 해보겠다면서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일은 불안정한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실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승진도 물 건너갔다면서 사실 전부터 너무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지쳤나 보다 싶어서 고민 끝에 결국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촬영과 편집을 맡았어요. 저 혼자 할 때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만들어야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제 일을 도와주면서 아이도 함께 보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어머님께 하지 말자는 거였죠. 어머님은 이런 일을 이해도 못할 거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 있는 못난 아들처럼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아들 돈 버는 걸로 저한테 유세가 대단하니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번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부탁을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건강이 악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당뇨였어요. 시댁 쪽에 가족력도 있고 평소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서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온 거였죠. 운동도 잘 하지 않고 거의 안 움직이는 데다 맨날 단 음식과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서 병원에서도 주의하라고 몇 번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며 여전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이어오다가 결국 당뇨 판정까지 받은 거였죠. 병원 검진을 친척분 병원에서 한 거라서 이 일은 어머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귀한 아들이 당뇨에 걸렸으니 저희 부부를 호출해서는 한바탕 화를 내셨어요. 당연히 저한테요. 너, 내가 남편 건강관리 잘 해주라고 했냐, 안 했냐?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나이에 당뇨야, 당뇨가? 저도 남편이 아파서 속상한데 다 제 탓으로 돌리고 뭐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가족력인 걸 저보고 왜 뭐라고 하나요? 어머님 본인도 잘 아시면서요. 게다가 아무리 남편이라도 본인이 맨날 주스랑 믹스커피 줄창 마시고 패스트푸드 좋아해서 허구한 날 배달시켜 먹는 걸 어떡하나요? 저라고 안 말려봤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야채 위주로 먹자며 그렇게 음식을 차려줘도 야채는 질색하는 남편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사와서 먹고 그럽니다. 제가 운동이라도 하라고 헬스장도 끊어주고 억지로 데리고도 나가봤지만 본인은 귀찮고 걷는 것도 싫다며 킥보드까지 주문한 사람이에요. 걷는 거 너무너무 싫다면서요. 저도 몇 번 그 일로 남편과 입씨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노력은 알지도 못하시면서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으니 결국 그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저도 한숨을 쉬며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가 아무리 온갖 야채 위주로 식단 관리해주고 운동시키면 뭐해요. 이이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저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는데요. 운동도 하기 싫고 걷는 것도 싫어하고요. 네가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주면 성철이가 왜 안 먹냐? 성철이 결혼 전만 해도 내가 해준 야채 반찬 잘만 먹었다. 어머님, 이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본인이 알아서 몸 관리해야죠. 당뇨 가족력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본인이 안 듣는 걸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는 웬만하면 네네 하고 그냥 맙니다. 남편 부탁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하지만 그날따라 어머님이 막 소리 지르시는 게 더 듣기 싫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말대답을 하니 남편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에 더 역정을 내시고요. 얘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너 시어매한테 누가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라디?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친정 좀 그만 들먹이세요. 그렇게 치면 이가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맨날 몰래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어머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저도 못 참고 폭주하니까 남편도 슬쩍 저를 말리더라고요. 왜 그래? 그만해. 왜 맨날 나더러 참으라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님은 막 핏대까지 세어가며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그만하라고 말리고요. 너, 네 딸년만 신경 쓰고 내 아들은 신경도 안 쓰지? 저거한테 돈도 엄청 들어가지?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줄 알아? 이렇게 또 저희 딸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맞나요? 어떻게 아픈 손녀 보고 저런 식으로 말하나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돈 들어가든 말든 어머님이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보태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우리 나은이 보고 매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언성 높여 따지자 어머님은 눈이 뒤집혀 악을 쓰듯 말하더라고요. 그거 내 아들 돈 아니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밖에서 본 돈 아니냐고. 기생충 마냥 집에서 남의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뭐라고요? 말 다 하셨어요? 너만 네 자식 귀하냐? 나도 내 자식 귀해. 네 새끼만 신경 쓰고 내 새끼는 나 몰라라 하니 애가 저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애가 오죽 힘들면 병에다 걸려. 너랑 네 딸, 내 아들 등골 좀 작작 빨아먹어.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골은 누가 빨아먹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들이 제 등골 빨아먹고 있거든요. 뭘 알고나 말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입이 뜨억하고 어머님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내 아들 돈이나 쓰고 살면서 내 아들이 네 돈꼴을 빨아먹어? 네, 저요. 어머님 아들 월급 3배는 넘게 벌어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그만두고 제 밑에서 일하고 있고요. 못 믿겠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에 남편은 아 하며 머리를 짚더라고요.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고요. 얘 뭐라는 거냐? 이 말이 진짜냐?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은 엄마 말. 얘가 뭘로 돈을 벌어? 어디 직장 나가니? 무슨 직장이길래 얘한테 그 많은 돈을 줘? 너 어디 이상한 데 나가냐?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앞으로 상종도 안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막말도 정도 것이지 돈 벌어서 자기 아들 건사해주는 며느리더러 이상한 데 나가냐니요.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저희 딸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내놔. 나 나은이랑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안 와. 왜 그래 자기야. 내놔. 네가 니네 엄마 조금만 참아달래서 참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참고 견뎌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는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현실 분간 좀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뭐 되게 대단한 아들이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 진작에 회사 때려쳤고 먹여 살리는 거 저예요.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착해서 제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요. 몸도 아픈 데다 직장도 없는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 앞으로 여기 안 올 겁니다. 우리 나은이도 안 올 거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맨날 나더러 너네 엄마 참아달라는데 나도 이제 한계야. 너네 엄마 말론 당신이 알량한 돈 몇 푼 벌어오니 나보고 참으라는 것 같은데 그 돈도 이제 내가 다 버는데 내가 왜 참아야 돼? 당신도 잘 생각해. 엄마 앞에서 가오는 잡고 싶으니 나한테만 계속 참으라는데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와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막대 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저희 남편도 급하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한숨을 막 쉬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 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지. 내가 왜 그러려니 해야 돼? 당신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몸도 아프고 직장도 없는 당신을 남편이라고 우리 나은이 아빠라고 챙기고 봐주는 건 나야.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도 돈 버는 걸로 유세 떨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 아들 돈 번다고 저한테 막말하고 못 살게 굴었던 어머님과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있던 남편을 생각하면 저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남편에게도 더 이상 어머님 안 본다고 선언했고 남편도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봤자 사이만 더 틀어지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말이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통화하는 게 밖으로 들려서 들었거든요. 남편도 나은 엄마가 진작에 돈 번지 꽤 됐고 자기가 나은 엄마 일 돕는 것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 무시하고 시어머니한테 난리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아 엄마! 아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들 이혼하는 거라도 봐야 직성 풀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은이더러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은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분란 좀 만들지 마시고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도 어떻게 네가 이러냐고 노발대발하시며 전화 끊고요. 솔직히 속 시원하면서도 저렇게 화낼 수 있는 거 왜 예전엔 안 했는지 남편의 행동도 참 어이없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 잘 번다고 저도 할 말 다 하고 남편도 자기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키는 제가 쥐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도 무조건 참으며 살지 않을 겁니다. 남편도 행여나 엄마한테 사과해라느니 먼저 풀라느니 그런 소리 하면 뒤도 안 보고 갈라설 거고요. 언제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벌게 된 것보다 자신감과 당당함을 얻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언제까지 수익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성취를 얻어봤다는 것에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저희 딸 잘 보살피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입니다. 저는 아이가 4살이 됐을 무렵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결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고요. 물론 가끔은 그때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한때는 전 남편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전 남편과는 굉장히 특이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14년가량 키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수명이 다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동생처럼 키워온 강아지가 곧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저희 엄마가 분리수거 버린다고 현관문을 잠시 열어두셨다는데 그 잠깐 시간 동안 나간 건지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강아지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시간만 나면 동네를 뒤지고 다니며 내내 찾으러 다니기도 했죠.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 갔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제보 연락을 받고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한 화단 옆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 옆에는 저의 강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싸늘하게 죽은 채로요. 이미 죽어있는 강아지를 보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는 저를 그 남자가 많이 달래줬죠. 그때 저희 강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연락을 준 그 남자에게는 정말 고맙다고 꼭 살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잘 묻어둔 뒤 경황을 찾고 나서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단지에 저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사례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괜찮다고 살아있는 채로 찾은 것도 아니니 그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는데 제가 그 근방에 전단지를 많이 붙여놔서 강아지를 찾는구나 알고는 있었대요. 그런데 그 근처에 길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경계석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에 치이거나 해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 계속 있다가 혹시나 지나가는 차들이나 사람들에 의해 밟힐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희 강아지를 안고 일단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화단 쪽에 놔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통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죠. 전화할 때만 해도 전단지 속 강아지가 맞는지 살짝 긴가민가 했다는데 찾아온 제가 단박에 알아보고 펑펑 운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비록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그 남자 덕분에 마지막은 잘 수습해서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사례금은 됐고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저는 저를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년간 연애를 끝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만남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마치 제 운명의 단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딩크족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출장이나 야근도 잦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나 야망이 있는 편이어서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 생각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거나 아니면 딩크를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아이는 자기가 전담해서 키울 테니 아이를 갖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 취업 준비 생활을 끝내고 한 회사에 취업은 했는데요. 남편이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급하게 그냥 들어간 회사였어요. 규모도 작고 남편도 마지못해 다닌다고 생각하며 다녔거든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일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자기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이 먼저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가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를 전담해서 맡겠다고 한 거였죠. 저희 생활비는 제가 버는 걸로도 충분했기에 저희는 의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계획대로 최소한의 출산 휴가만 쓰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출산 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남편은 회사에 육아 휴직을 내고 그때부턴 전담해서 아이를 맡기 시작했죠.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에서 혼자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돌이 지났을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이제 막 걷고 있고 말도 엄마 정도만 겨우 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주 양육자인 남편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아이는 비교적 일찍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적응을 못해서 애를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았고 남편도 개인 시간이 있으니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싶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이와 캠핑을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도 지나고 했으니 둘이서 캠핑을 가보려고.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아직 세원이가 어려서 너무 고생스러울 텐데 괜찮겠어? 그럼 집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뭐 육아는 똑같지 뭐. 그리고 세원이보다 내가 갑갑해서 안 되겠어. 알지? 나 캠핑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자기는 캠핑에 진심인 거. 우리 아들도 아기 때부터 캠핑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도 나랑 거리낌 없이 다니지. 못 말려. 밖에서는 기저귀 갈기도 힘들고 고생일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전담해서 아이를 맡아주었기 때문에 저도 아무 걱정 없이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주말에는 저도 같이 아이를 돌봤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토요일에 푹 쉬라고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주는 거였죠. 제 입장에선 남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맘때 주변에선 저보고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복 받았다고도 했어요. 저는 늘 남편에게 고마움이 컸기에 남편이 원하는 건 웬만해선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맘때 제가 승진을 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또 남편을 위해서 차도 대형 SUV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캠핑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게끔요. 원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짐이 많아서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가 그맘때 제가 새 차로 바꿔주게 된 거죠.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고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말 하루 푹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좋았고 남편도 아이랑 캠핑을 가니 바람도 쐬고 추억도 만드는 것 같아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여보, 이번 주에는 캠핑 가는 거 나도 같이 갈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몹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왜는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 미안하잖아. 고생 아니라니까. 에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애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고생이 아니야? 이번에 나도 같이 갈게. 근데 자기는 캠핑 싫어하잖아. 벌레도 많고 잠자리도 불편하다고. 그렇긴 한데 뭐 가족끼리 한번 가는 건데 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저는 남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같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주말은 남편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매주 찾는다는 캠핑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매주 아이를 데리고 캠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챙기는 행동이 좀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응가를 해서 씻겨야 했는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듯 허둥지둥하고 또 아이가 한시도 가만 안 있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당황스러워하고요. 오히려 집에서는 척척 잘하는 사람인데 매주 온다는 캠핑장에서는 뭔가 익숙치 않은 것처럼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허둥거릴까 하면서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만큼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과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은 저한테 캠핑 와서 아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너무 즐겁다고 했는데 실상은 애 뒤치다꺼리 한다고 쉬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일부러 집을 비워준 거구나. 사실은 저렇게 고생하고 진땀 흘리는구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때 느낀 고마움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감정이었지만요. 남편의 진짜 실체가 탄로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출근용으로 이용하던 제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받으러 공장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차에 올라타려고 보는데 차 유리에 심한 돌빵 자국이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생긴 건가 싶더라고요. 산지 오래되지도 않은 새 차인데 싶어서 저는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막 돌려보는데 생각보다 특별하게 찍힌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뒤로 넘기다가 주말에 찍힌 블랙박스 목록까지도 누르게 되었어요. 남편이 캠핑 갔다 오는 길에 찍힌 듯한 영상이었죠. 이렇게 찾아봤자 언제 찍힌 건지는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하던 찰나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왜냐고요? 블랙박스에선 갑자기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저는 순간 몸이 굳더라고요. 다시 되돌려 들었는데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는 안 먹을래. 운전하는데 방해돼. 아, 왜? 내가 먹여주잖아. 자, 해. 아, 오구 잘 먹네, 우리 자기. 그 뒤로도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은 꽤 이어졌어요. 아마도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죠. 제 남편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주 뻔뻔하고도 멍청하게 증거까지 다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넣고 천천히 살펴봤죠. 이 악물고 2시간 넘게 블랙박스를 돌려본 것 같아요. 정체를 모르겠는 외간 여자와 남편은 분명한 내연관계였어요. 주말마다 캠핑 간다더니 사실은 이 여자랑 같이 간 거구나 싶었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아이의 목소리는 없는 겁니다. 잘 칭얼거리기도 하는 앤데 아무 소리도 없었고 차에는 그 여자와 남편 2사람만 있는 것 같았죠. 애 데리고 캠핑 간다더니 사실은 불륜질하러 다닌 거고 어린 내 새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생각만 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도 보자, 그리고 나서 뒤집어 엎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퇴근 안 했냐고요. 가증스러운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욕지거리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악물고 참고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참으며 살았는데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티는 못 내겠는데 속은 썩어가는 것 같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증오가 터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 폰도 살짝 봤는데 블랙박스는 허술해도 폰은 철저하게 비밀번호 다 걸어놔서 결국 못 봤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또 캠핑을 간다며 룰루랄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머리채라도 다 잡아 뜯고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랑 불륜질하러 가느라 저렇게 신나는 줄도 모르고 주말까지 나를 위해 고생한다 생각하고 미안했으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살짝 시간 차이를 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언니에게 사정을 다 말하고 언니 차를 미리 빌려놨거든요. 저는 남편의 차를 살짝 여유있게 따라갔어요. 미행이라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처음 해보니 정말 식은땀 나고 힘들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데 신호에 걸리니 여러 번 놓칠 뻔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손에 땀까지 나서 핸들을 놓치기까지 했고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미행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는 길은 그때 갔던 캠핑장으로 가는 길과는 사뭇 달랐어요. 꽤 익숙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가는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주택에 사시는데요. 저도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숨어서 지켜봤죠.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이와 가방을 안고 시댁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시어머니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요. 아,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맡겼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떨어지기 싫은지 울면서 아이한테 안아달라고 손을 뻗치는데 남편은 신나서 안녕 하고 손 흔들더니 신나서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요. 저 인간이 바람 피우러 간다고 지 새끼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싶어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게다가 여태까지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말마다 아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셨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곧장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더 달려서 남편은 한 빌라 단지 쪽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한 여자가 빌라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싶었죠. 남편의 상간녀를 본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남편은 그 빌라 옆에 차를 세웠고 그 여자는 익숙한 듯 차에 올라탔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되다 보니 허둥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찍기도 전에 남편의 차는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두 인간들이 캠핑장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식당가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차에서 내리는 걸 찍고 싶어서 줌을 최대한 당겨서 찍었는데 남편 얼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만 대강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창가 쪽에서 밥 먹고 한참이나 떠들고 있더니 나와서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먹을 걸 사와서는 캠핑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따라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행여나 가는 길에 걸릴까봐 긴장되고 떨리고 머릿속에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손에서는 정말 흐를 정도로 땀이 흘렀거든요. 그 정신으로 사고 안 나고 간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캠핑장으로 도착해서 그것들은 익숙한 듯 텐트랑 천막 치고 중간중간에 서로 과자 먹여주고 저는 핸드폰 소리 나오는 곳을 꽉 틀어막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폰으로 노래까지 틀어놓고 그 연병을 떨고 있었기에 다행히 제가 멀리서 사진 찍는 거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둘은 캠핑 의자에 앉아 손 만지작거리고 무슨 대화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거리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 모습까지 다 찍고는 다가갔습니다. 재밌니? 제 말에 남편이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함을 하는 겁니다. 여보! 저는 그 여자도 쳐다봤어요. 그 여자도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말마다 캠핑 간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참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따졌죠.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이 사람 애 딸린 유부남인 거 알아 몰라? 그 여자는 당황한 듯 누나를 굴리더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만.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풀스윙으로 때린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남편은 볼품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상간녀도 놀라더니 자기도 맞을 것 같았는지 도망가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그 바람에 그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그때는 저도 눈이 뒤집혀서 쪽팔리고 뭐고 생각도 안 났어요. 남편은 저기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가더라고요. 여보, 오해야. 저 여자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캠핑 메이트 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거 알지? 너, 우리 세원이는 어쨌어? 엄마가 보고 있어. 아들이랑 같이 추억을 만들어. 놀고 있네. 네 추억이라는 게 아들은 내팽개치고 불륜질이나 하는 거였어. 참 퍽이나 좋은 추억 만드는 거네. 세원이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참 좋은 추억이라고 하겠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고맙다고 차까지 선물했어. 너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당신 같은 남자 또 없다고 그랬어.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아주 외간년이랑 바람피라고 차까지 사준 꼴이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누가 네 여보야? 네 여보 머리채 잡아 끌고 데리고 올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차키 내놔. 어? 내가 사준 차키 내놓으라고. 남편은 마지못해 차키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차키 뺏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우리는 이혼이야.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이런 짓 저질렀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확 떠밀어버리고 그대로 제 차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출발하려는데 진정이 안 될 정도로 손이 떨리고 마음 같아선 눈앞에 있는 남편을 차로 확 밀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로 달려와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눈물이 너무 났고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갓길에 정차를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비참하더라고요. 거의 30분가량 그러고 있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한테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폰 꺼버렸죠. 그리고 시댁으로 곧장 갔습니다. 초인종 누르니 어머님도 놀라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세원애미야, 어쩐 일이니? 아내 세원이 있죠? 근데 너 울었니? 어머, 혹시 형규랑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의 반응을 보자니 어머님은 남편이 상간녀 만나러 간다고 애 맡긴 건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세원이도 데리고 가고. 그래,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바쁘다더니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그 말에 이 인간이 나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했구나 싶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자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저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세요? 회사 아니야? 형규 씨가 저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했던 모양인가 봐요. 맞아. 너 일이 너무 바빠서 토요일 출근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어머님한테 저희 세원이 맡긴 건가요? 애 보니까 힘들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시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집에 맡기고 너는 친구들도 만나고 낚시도 가고 네 시간 가져라 그랬지. 근데 아니야? 저 토요일 출근한 적 없고요. 남편이 자진해서 아이 데리고 캠핑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고마워서 제가 차까지 사준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뭘 보고 온 줄 아세요? 세연이 어머님한테 맡기고 모르는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자니 어머님, 아버님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울면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자랑? 네,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세연애미야, 잠깐만. 우리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우리 형규가 이 여자랑 바람을 핀 거야? 네, 제 눈으로 다 확인했고요. 이 자식이 미쳤나? 우리한테 지 자식 맡겨놓고 지는 딴짓을 하고 다녀? 아버님 씩씩대며 전화를 거셨어요.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너 지금 어디야? 뭐? 택시? 너 당장 이리 와! 그래! 세원애미도 여기 와 있다! 제가 차키를 뺏어서 택시 타고 오나 보더라고요. 저는 드릴 말씀 끝났고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발 얘기라도 하고 가자고 저를 막으셨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나고 남편도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님 열받아서 달려나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아버님은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신 분이고 남편도 아버님을 무서워합니다. 아버님이 가만 안 두려는 거 어머님이 겨우 뜯어말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시간 갖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애 맡기고 편하기 싫어하고 했더니 거짓말하고 바람을 펴?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 세원애미 말이 다 진짜야? 남편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입이 있어도 지가 할 말이 있겠나요. 뭐 하고 있어? 얼른 빌어! 어머님 말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마음 정리 다 됐어요. 예, 세원애미야. 네가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 아니야. 형규가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세원이도 생각해야지. 아니요. 저는 세원이 생각해서라도 안 되겠습니다.
어머님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는 거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애미야. 여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우는 아이를 안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두통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였죠. 남편은 집으로 쫓아와 또 손이 발이 되기 빌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 생각뿐이었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 100번 사과하고 시부모님도 한 번만 봐주라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보고는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빌고 또 빌어서 결국 용서해줄 요량으로 남편에게 말하던 때였어요. 그 여자 상간소송은 할 거니까 그 여자에 대한 신상은 다 얘기하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신상을 훌훌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네 핸드폰 비번 풀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완벽하게 끝내라고요. 남편은 이미 끝났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지만 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분명하게 끝내라고 했습니다. 상간소송할 거라는 말도 직접 전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한 번은 덮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했죠. 남편은 죽상으로 알겠다고 하며 그 여자와의 대화창을 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 대화를 곁눈질로 보게 되었고 남편 폰을 빼앗았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대화가 걸려서 어떡해. 자기 괜찮아? 몰라. 이혼하재. 이혼할 거야? 진짜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다. 짜증나. 돈 좀 번다고 지 세상이지 아주. 일단 해결되고 다시 연락할게. 먼저 연락하지 마. 였거든요. 남편도 그 대화를 미처 생각 못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싸늘하게 씻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 앞에선 울고불고 하더니 생각 같아선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진짜 거머리 같은 여자였거든. 그래서 끝내려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이 여자 앞에선 내 욕하고 내 앞에선 그 여자 욕하는 거야? 너 이런 인간이었니? 여보. 정신이 확 드네. 깜빡 넘어갈 뻔했어. 좋아.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잠깐만. 왜 그래?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잖아.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낼게. 필요 없어. 여기에 진짜 네 진심 다 봤는데. 진심 아니야. 그냥 이 여자랑 끝내려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그런 인간이 나중에 연락한다 그래? 너란 인간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이 일을 얘기했고 이혼하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전달했어요. 남편 쪽에서 종조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혼소송 걸고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였고 아르바이트만 좀 전전하지 마땅한 직업은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오픈 채팅인가 뭔가로 만났다고 했고요. 그렇게 소송은 다 걸었는데 상간소송도 이혼소송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고 기간도 거의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집은 애초에 같이 나눠서 했기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분을 분할해서 갖기로 했고 그와 별도로 위자료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서 다 받아냈습니다. 쉽지 않은 가정이었기에 저 역시도 마음고생 실컷 하고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혼이라는 거 주변에서 종종 한다고 해서 쉬운 줄 알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제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결국은 다 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말론 자기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육아휴직 쓰면 눈밖에 날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 육아휴직 끝내면 1년 정도만 더 일하다가 아예 퇴사할 계획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승진도 안 될 거고 눈밖에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퇴사 없이 계속 다녀야겠죠. 다만 육아휴직은 써서 눈밖에 난 채로요.
남편의 어리석음이 참 한심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쓰면서 아이를 잘 돌봤기에 저도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헛짓거리만 안 했으면 저희 부부 얼마든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인 입으로 사회적 위치보다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본인이 말한 가정의 행복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던 본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자초한 짓인데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 육아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워킹맘으로 아이도 보고 회사 일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덮고 지나갔다면 제 성격상 두고두고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했을 것 같거든요. 몸은 힘들지언정 차라리 끝을 낸 거라서 마음 힘들 일은 없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아이도 잘 키우고 제 일로도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게 지금처럼 노력하며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그런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에게 결혼은 어떤 느낌이 됐냐면요. 평생 남남으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시누이니까, 남편의 가족들이니까 나도 최대한 맞춰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불합리함이 계속 있었다고나 할까요? 며느리를 들인 거지 자기 말 잘 듣는 개를 들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2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학습지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아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잘 해오던 일이었죠.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는 유명한 다단계 판매업체였어요. 저도 그 전에 이름은 잘 알고 있었던 곳이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저한테 신우도 그 일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신우나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처음에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이 따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죠. 그 자리에는 신우도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결혼하니 어떻냐, 신혼생활은 재밌느냐 등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곧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의 방식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등등요. 저도 여쭤보니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궁금하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도 아이들 집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학부모 다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 만나는 거 좋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이 아무래도 일을 하기에 더 편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과 신우는 근데 제 일이 일에 비해선 페이가 좀 약한 것 같다고 차라리 자기들이 하는 다단계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팜플렛 같은 걸 꺼내서 그 다단계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또 잘하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 한참이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자기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시고 또 신우니까 관심 없어도 관심 있는 척 나름 열심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고 이거 잘하면 돈도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잘 번다고 하시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들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좀 써보라고 하시고요. 몇 가지 샘플도 주셨고요. 저는 대놓고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대강 알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툭 하면 전화가 와서 자기 회사에 가보자, 누굴 만나러 가보자, 화상회의에도 참석해보자 등등 엄청 적극적으로 저를 그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나 신우는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시긴 했지만 들으면서도 별로 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시댁 식구들이다 보니까 또 저보다 어른이시다 보니 나름 따라드린 거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등살에 못 이겨 스폰서라는 상위 직급의 사람도 만나고 화상회의도 참여하고 또 매달 정기 결제를 해야 하는 제품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약, 세제, 샴푸 등등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은 다 바꿔야 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집에서 쓰고 있던 물건들을 보며 이런 건 해롭다고 다 우리 제품으로 바꾸라 하셔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둘씩 바꾸다 보니 결국 전부 바뀌게 된 겁니다. 직접 써보니 정말 어떤 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별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이런 것까지 이 제품을 써야 되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치약이나 세제, 화장품 등등 어차피 매일 써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 이왕이면 어머님과 신우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어머님의 요구도 더 늘어가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샤워기 필터는 왜 우리 거 안 쓰고 엉뚱한 데 걸 쓰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사놓은 샤워기 필터도 어머님 회사에서 파는 제품으로 다시 사야 했어요. 게다가 그 회사에서 운동기구가 새로 나왔다고 저희 보고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다고 집도 좁아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할부로 사면 된다 하시고 저는 필요 없는 다이어트 제품도 사라 하시고 신제품이 나오면 자꾸 저보고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물건을 자꾸 사야 되다 보니 부담스럽고 싫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강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저보고 왜 자기들 사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안 하냐는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좀 나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SNS 활용해서 얼마나 마케팅도 잘하는 줄 아느냐며 저보고도 돈 안 되는 방문학습지 교사 그만하고 자기들 사업 같이 해보자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애둘러서 거절도 해보고 지금 일 계속 하겠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자기들 미팅이니 회의에도 억지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강의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결혼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릴 정도였죠.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품 정도는 어머님께 도움이 된다면 사드릴 수 있다. 하지만 자꾸 나한테까지 사업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건 싫다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희준이한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 어쩌니 그랬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좀 부담스럽다고 제품 쓰는 거 정도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희준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얘 선아야, 너 앞에서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 놓고 뒤에 와선 왜 호박 씨를까? 나 그런 거 딱 질색이다. 차라리 싫으면 대놓고 말을 하든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저는 하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러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진짜 질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럼 어머님 말대로 내가 확고하게 어머님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자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머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왜 나가냐고요. 저는 이번엔 둘러 말하지 않고 확실히 그리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권유하시니까 물건은 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 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 말씀 듣고 화상회의도 참여해보고 회사도 방문했었잖아요. 그 스폰서라는 분도 만나보고요. 제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관심도 안 생기고요.
이번에는 나름 확고하게 제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제 말에 어머님은 완전 흥분하셔서 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해볼 만큼 해봤다 그래. 겨우 몇 번이나 따라갔다고.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안 좋은 걸 권하겠니?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같이 해보자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다. 너는 왜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해? 저는 그 말의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없는 시간 빼가며 어머님과 신우가 하자는 대로 했었고 저하고는 안 맞으니 안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시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약간의 입씨름을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말이 나오다가 남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나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했고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따랐던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희준 씨는 뭐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서 처가에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 있어서 가게 되면 가만히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만 오고요. 저희 부모님도 희준 씨한테 따로 연락 안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발끈하시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따지셨어요. 네 남편 그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네 남편 욕하니까 좋아? 욕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보고 노력도 안 하셨다 하니까 내 말이 틀렸어? 너 좋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이렇게 고집 세고 네 마음대로 하는 앤지 몰랐다. 거기다가 남편 헌담하고 뒷말까지. 너 그런 짓 하지 마. 가족끼리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희준이가 뭐 어때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노력 안 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어머님 아들은 처가댁에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게 뒷말한 건가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도 신우와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사니 오히려 좋았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간에 껴서 힘드니까 저보고 어머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래요. 저는 싫다 했는데 계속 자기만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줬고 저는 이렇게 된 거 어머님과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제품들이 저렴한 편도 아닌데다 두 사람이서 살다 보니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라고 강요하시고 금전적으로도 부담되고 안 쓰는 제품도 많이 쌓여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차갑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해봐. 어머님은 시댁에서 호칭 정리 엄격하게 하시면서 저희 엄마 칭할 때는 너네 엄마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니까 저나 저희 가족도 좀 존중해 주셨으me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저도 시댁이 잘해야겠지만 남편도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왕 전화한 거 할 말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괜히 바꿔줬다는 얼굴로 발 동동 구르며 인상 쓰고 있고요. 어머님은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과하려고 전화 바꿔달라 한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드네? 얘 아주 웃긴 애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식한 시어머니니까 교양 있는 시어머니 맞나? 어디서 시어머니더러 훈계줘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됐어.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희준이한테 말할 테니 둘이 이혼해. 핸드폰 밖으로까지 어머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남편이 부랴부랴 폰을 뺏어서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안 그럼 너네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요.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진정하시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겁니다. 사과드리라고 전화 바꿔줬는데 왜 거기서 엄마를 더 열받게 만드냐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물건 강매하고 싫다는데 계속 그 일 같이 하자고 끌고 다니신 건 어머님이야. 그리고 뒤에서 싫다 어쩐다 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고 하시길래 앞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진짜 대단하다 너.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진짜 왜 이래? 어머님이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시다잖아. 못 들었어?
남편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저는 그 후 정기 구매를 해놨던 결제 내역도 다 끊었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어머님 때문에 억지로 해놨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정기 구매를 다 끊으니까 신우도 남편에게 연락 와서 제 욕을 하면서 아예 인연 끊자는 뜻인 것 같다고 걔는 시댁을 개무시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가족 저버리고 그런 애랑 잘 먹고 잘 살라고까지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시어머니고 신우고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자기들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그 집 식구들에게선 천하의 못된 년, 죽일 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은 서로 아예 연락 주고받는 일이 없이 지냈습니다. 톡 까놓고 저는 크게 불편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어디 가자, 화상회의 들어와라, 누구 만나자 등등의 말이 없으니 더 편했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엄청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다 같이 대화를 하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통화하며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저를 원망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인연 끊고 자기는 너무 괴롭다면서요. 솔직히 남편이 원한 건 말이 돼야지 결국 제가 굽히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완강했지만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시어머니랑 등 돌리고 사는 게 마냥 편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제안에도 어머님이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저랑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돌아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네 가족이랑 인연 끊고 나랑 살던가 아니면 나랑 이혼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하라고요. 남편은 난리치면서 그런 게 어딨느냐며 그냥 저보고 자기 엄마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합니다. 제가 왜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나랑 우리 가족들 인연을 끊게 해야 속이 시원해? 그게 네 목적이야? 라면서 도리어 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끊으라고 했어?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이혼하라고 하셨어. 자식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어머님인데 왜 끝까지 내 탓을 해? 그리고 당신 가족에 나는 없어?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고? 못 지낼 게 뭐야. 당신 결혼했고 이제 나랑 가족이 된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이고 누나 등살에만 휩쓸려 살 건데?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중간에서 곤란하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똑바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한테 무리하게 요구를 했을 때 남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일 계속 할 거다. 그만하시라고 막아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했음에도 자기 가족들 눈치만 보고 너무 마마보이, 누나보이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 후 남편과도 사이가 좀 어색해졌습니다. 정확히는 어색해졌다기보다 남편이 저에게 단단히 삐친 거였죠. 저도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기간에 왜 이렇게 됐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 그리고 여사친 둘이서 간 여행이더라고요. 말이 여사친이지 거의 커플 여행 아닌가요? 남편 친구가 그날 찍은 사진이라며 카톡 보낸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고 따져 물으니 여사친들도 같이 간 게 맞더라고요. 저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졌어요. 왜냐면 그 여사친 중 한 명은 연애 때도 몰래 둘이서 술 마시다가 걸려서 제가 따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던 여자거든요. 그 일로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이혼한 해 만에 했는데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의 전화였습니다. 아예 인연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통화에서 어머님과 다툰 이후로 제가 사과 한 번 안 한 것도 너무 괘씸하고 희준이도 네가 아주 잡들이를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들하고 인연 끊게 만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참에 이혼하랍니다. 잘못은 자기 아들이 했는데 제 탓을 하며 갈라서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다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여자들과 여행을 갔던 것, 그리고 어머님과 신우가 다단계 강요를 하고 강매까지 했던 것도 다 증거를 삼아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댁을 무시하고 가족 간의 이간질을 시켰다며 주장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증거도 없다 보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지루한 소송 끝에 승소를 했고 일정의 위자료를 받고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 확정일 날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네 엄마, 너네 누나 둘 다 비정상이니까 또 다른 피해자 만들지 말고 너네 가족끼리 살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 때문에 여자라면 신물이 난다, 지긋지긋하다고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여자한테 신물 나서 재혼 생각 전혀 없다더니 이혼 반년 만에 그 여사친이라는 여자랑 결혼한 해 만에 하더라고요. 소송할 때는 끝까지 친구일 뿐이라더니 쓰레기 잘 수거해 갔다 싶었습니다. 마마보이, 누나보이인데다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전남편 놈이니까요. 그렇게 오점 같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처음 전남편을 소개해줬던 친구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또 이혼 얘기 오간다고요. 들어보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 그 여자에게 다단계 권유하고 그 여자도 초반엔 좀 하다가 나중엔 안 하겠다 하니 또 싸우고 그러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 생겨서 저랑 이혼까지 했으면서 참 다들 학습 능력이 없나 싶었죠.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어쩌든지 말든지 제할 바는 아니지만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보니 도리어 너무 속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따라야만 했는데 그런 불합리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니 너무 좋습니다. 지금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항상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